서울 일대에서요. 신출 규모란 연쇄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늦은 밤 한 남성이 가게 문을 쿵쿵 두드리는데요. 급기야 이런 절도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한 카페입니다.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남성이요. 유리문을 마구 걷어차더니 아이고.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네. 저렇게 강제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CCTV가 이렇게 버젓이 찍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남성은 현금을 챙겨서 도주합니다. 아하.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남성인데 이번에는 철제 바구니를 주워와서 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낑낑대서 저렇게 어렵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네. 잠시 후 저 남성 이번에는요. 저기 금고를 아예 통째로 들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네. 처음 보신 영상은 서초동의 카페였고요. 두 네. 번째 영상은 을지로에서 벌어졌던 절도 사건인데 아하. 범행 장소가 저 두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CCTV에 찍힌 곳만 두 곳이지만 범행을 저지른 곳은 다른 곳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초동, 을지로 그리고 종로구 일대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네. 지금 사흘간 총 5개의 점포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건데 그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슨 서울 뭐 종로 찍고 을지로 찍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저 범행 수법을 보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범행이 최초로 일어났던 날이 굉장히 좀 놀라운 날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기 CCTV에서 봤던 저 범인이 출소한 날이거든요. 저 범인이 지난 1월 10일에 출소했습니다. 근데 네. 최초로 범행이 발생했던 날이 11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출소를 해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에 바로 다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고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습특수절도죄와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35년을 살았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한 3분의 1 가까이 된 10년 정도를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출소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출소를 한 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최초 범행 장소인 서초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저 11시 50분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범행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3일간 무려 5개의 점포에 절도 행각을 벌였고 네. 현금만 총 102만 6천 원 상당을 훔쳤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범인이 잡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아니 우리 가게에 그 무인 경비 시스템 해놨는데 저렇게 문이 그냥 저렇게 다 열리네? 오히려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범인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범죄고요. 아하. 연쇄적으로 벌일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 범인이 준비한 거는 장갑하고 마스크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리문을 이렇게 고른 거죠. 쉽게 네. 열 수 있는 그 문들을 선택을 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부시고 열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CCTV라든지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느냐? 네. 알고 있었다고 알고 합니다. 있었다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네, 그것이 근데 도망친 건 금방이지 않느냐. 훔치고 도망치는 건. 실제로 범죄에 걸린 시간, 아까 금고 통째로 떼고 오잖아요. 실제로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도망치는 시간 안에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뭐 늘 이런 절도 사건 보면은 범행 이유가 뭐냐 또 경찰이 알아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생활고 또 이번에도 생활고였습니까 혹시? 이번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출소에 마땅한 직업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출소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있죠. 네. 두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두부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지인하고 가족들이 두부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연락할 것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의 원래 그 직업인 직업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절도를 일으킨 거 아닌가. 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교도소라는 것은 사실 재범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재범이 예방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스템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김동철 교수님, 앞서 경찰이 당신 CCTV, 그 가게 CCTV나 무인 경비 시스템 있는 거 알았어요? 했더니 알고 있어요. 근데 도망치는 건 금방이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나 뭐 교도소 들락날락 했으니까 나 이번에도 뭐 교도소 갔다 오죠. 이랬겠네요,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하신 게 또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자, 30여 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가 유사 10여 범죄를 많이 년간, 10여 년간 네. 예, 10여 년간 이제 유사 네.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자포자기 범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 중독형 범죄라고도 합니다. 생활 중독형. 예. 이게 자포자기 범죄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무직으로 있었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인철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족도 없었었고 음흠.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잡혀도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자포자기 범죄로 갔었던 것이고 생활 범죄라는 게 이제 계속 한번 범죄를 해봤더니 네. 뭐 직업을 특별히 가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맞지도 않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생활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교도소 다시 이제 가게 됐잖아요. 이게 또 이 범죄가 또 반복됐으니까요. 누범이잖아요, 누범. 그러니까 교도소 가는 거 그냥 그것도 그냥 태연하게 갈 줄 알았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참 이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다시 교도소를 가는 거는요.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참 최단비 변호사님, 이건 정말 이런 정도의 도벽은 거의 중독 수준 가깝다고 봅니다, 진짜. 그렇죠. 상습절도죠. 처음에 왜 혹시 교도소에 다시 갈까 그런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을 왜 했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되어서 안에서 교화가 아무리 잘 돼도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범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라는 네. 문제들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상습절도이고 상습의 도벽이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소를 했어요. 사람이 보통은 아무리 사회 적응이 어렵고 하더라도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속이 된 상태로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이번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제대로 사회에 적응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뭐 며칠 동안 네. 직업도 구하고자 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절도를 네. 저질렀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서초동에 가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아, 했단 그래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습절도, 이제껏 상습절도가 아니라 이번에 기소가 돼서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상습성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돼서 양형당기소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나 국민들도 웬만하면 뭐 생활고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정하는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마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출소 당일날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게 어디 가서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경찰이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나 봐요. 지문도 안 남긴 거예요.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CCTV를 토대로 동선을 파악하느라 한 일주일 정도 세상에 우리 경찰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잠복 끝에 이 사람을 검거를 했대요. 이번에는 정말 반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네네네. 아마 이렇게 핑계를 냈을 거예요.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을 안 시켜주잖아요. 전과자들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핑계 같고 이 징역형이라는 것은요.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기술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왜 그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이제 2분의 1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아, 형을 살고 나오면은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충실하게 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다 이제 예천 군민뿐만 아니라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가이드 폭행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었던 박종철 예천 군 의원이 네. 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네. 현지에서 폭행을 가했던 가이드가 미국 내 로펌을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내 로펌을 선임하고 네. 해당 로펌이 박종철 예천군 의원 직접 폭행한 가해자로 네. 그리고 그 다른 군의원들 다 가만히 있었죠. 결국은 방조라는 겁니다. 그 변호사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 그래서 예. 다른 방조한 군의원들 거기에다가 예천 군의회는 해당 군 의원들을 잘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박종철 예천군 의원, 폭행을 방조한 군 의원, 거기에다가 예천군 의회까지 다
통틀어서 네. 5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아하. 56억 원의 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이 폭행 사건은 캐나다에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데 네. 이 수사의 결과에 맞추어서 형사소송 또한 진행하겠다라고 그래요? 밝혔습니다. 아하. 이 로펌이요, 그 현지 가이드, 미국 시민권자인 현지 가이드분이요, 이 미국 현지에 있는 로펌에 이제 소송을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 이 로펌의 변호사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ctual estimated damages at this point with our client is over $2 million. 지금 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계속 이분을 많이 괴롭히셨는데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고 싶으셔서 조금 전에 이 노승훈 변호사, 로우 와이스틴 앤 손 로펌 변호사입니다. 이 노승훈 변호사, 남자분 얘기 그 중에 보면은 우리 돈으로 22억 정도라고 자막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는 500만 달러,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 56억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기자회견 할 때는 한 22억 정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금액이 껑충 뛴 이유가 뭡니까 대체? 사실 미국에서는 좀 우리나라랑 약간은 달라요. 법 아하, 시스템이 네네. 이 손해배상액이라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요.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 범행이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 근데 이 로펌에서는 이 범행이 지속적인 고의범행이고 계획범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피해고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크다 해서 이렇게 아하. 고액으로 이제 청구한 것 같은데 물론 네. 이렇게 청구했다고 다 법원이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하,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고의적인 이 상해라고 볼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큰 액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집행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 그 지방 의원이 그만한 액수의 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 받는다 해도 집행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네. 미국 판결을 또 한국에 집행하는 거 쉽지 않고. 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네. 이 로펌이 지금 그 의회를 상대로도 좀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의회가 이제 관리 책임이 부실했다. 그럴 경우에는 의회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을 하지 않을까. 그게 좀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앞서 로우 와이스틴 앤 손 로펌입니다. 미국 현지 로펌인데 현지 가이드, 한국인 출신의 그 미국 현지의 가이드입니다. 그쪽 변호인 얘기가 일단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또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 등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 앞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설명을 딱 그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애초보다 좀 더 올린, 상당히 올렸죠.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치면 56억 한 4천만 원 된대요. 56억 4천만 원 정도를 정했대요. 박종철 예천군 의원이 우발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격했다. 이건 CCTV에 고스란히 나오죠. 버스 내부 CCTV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만 있어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들의 대처 방식은 신사적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더 괴롭게 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제 정말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거 물어낼 수 있을까요? 박종철 의원 등이? 예를 들어서 근데 56억을 미국 법원이 다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박종철 의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고 예천군 의원에게는 그나마 다행인데 왜냐하면 집행 시스템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돼요.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을 집행을 하려면 근데 이게 좀 기업이랑은 달라요. 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내에도 자산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근데 지금 예천군이고 군의회 그리고 예천군 의원들은 미국 내 자산이 있을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자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판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판결은 우리나라 법의 제도 내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하, 설사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56
56억 원을 인정한다 해도 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불법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치료비 네. 그리고 그동안의 가이드가 일하지 못한 일시리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만 인정을 해서 판결문을 내줍니다. 아하.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는 박종철 의원이라든지 공모관계가 인정된 다른 의원 그리고 군의회에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56억까지는 어려워요. 하지만 문제는 네. 아무리 작은 피해 보상 금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책임이 군의회에 간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들의 세금, 국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전가될 수 그러네요. 있다는 문제는 금액이 적더라도 군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정도 사실 국민분들은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이미 한 며칠 지났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송건까지 알려지니까 아마 더 분노가 치밀 건데, 며칠 전에 뉴스파이터에서도 보내드렸죠. 군민들의 성난 민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보도방, 술판, 주민들은 죽을 판입니다. 전원 사퇴하세요. 새벽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동식 의원, 전원 사퇴하세요.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아가씨 보고 대신해달라고 하세요. 대한민국이 박종철 의원의 의지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아직 이게 소송인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이제 일단 변호인 측은 그렇게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피해액을요. 그런데 뭐 아마 소송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정법으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만약에 저런 폭행건이 국내 여행 중에 국내 네. 이 여행 가이드에서 폭행을 했다 치면 이거 혹시 배상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은 딱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피해액이에요. 아. 실제로 병원 치료비, 네. 뭐 수백만 원 뭐 들었다.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일하지 못한 그 금액.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피해 배상, 위자료. 그래서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총 금액이.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수억 원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최 변호사 설명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또 재산이 집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 피해자 원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거는 좀 지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중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재판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금액보다는 또 많고 네. 미국의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언급하면서 수치스럽다 그랬다는 말 인용했잖아요. 지금 예천 군민들 마음이 딱 그럴 것 같아요. 김동철 교수님, 망신 이런 견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견망신 쌍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사실은 국민들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은 이런 구의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까지 상처받은 마음들이 이게 상당히 이제 깊어질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까지도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제 장기화가 되게 되면 네. 이게 사회적 각인이라 그래서 상당히 브랜드가 실추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군에서 나온 뭐 사과까지도 지금 저희들 뭐 불매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실추가 되기 때문에 아하. 사실 군 의원들뿐만 아니고 국민들 전체가 마음 아픈 일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혹시요, 지금 뭐 이제 아마 제일 좌불 안석일 사람은 박종철 의원일 거예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혹시라도 이 박종철 의원이 이런 생각할까요? 그래, 뭐 알아서 소송해봐라. 미국에서 나는 뭐 한국에 있는데 니들이 뭐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마음 갖고 있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기에는요. 네. 이미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하. 그렇게 되면 미국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되면요. 네. 가해자 측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요. 당신 이런 죄로 지금 형사재판이 되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나서 아마 심리를 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아마 검토 후에 청문회나 심리를 부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되면 네. 국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허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게 되는 즉시 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돈을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시에는 이 사람 체포 영장을 받아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 된 거죠. 만약에 유죄 판결 받게 되면 박종철 의원은 이제 해외여행 다 갔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상황이 복잡하네요. 지금 3개 나라가 걸쳐 있네요, 진짜. 3개 나라가 걸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캐나다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생 장소는 캐나다고 원고 소송을 제기한 가이드는 한국 계획이긴 하지만 국적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가해자인 박종철 의원과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로 지정한 다른 군의원, 군의회는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인이란 말이죠. 네. 3개국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 예를 들면은 캐나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미국 소송에서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거기서 판결을 받아도 한국 내 재산에 집행을 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오래 지체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변호사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예를 들면 예천군 의회가 나는 모르겠다. 네. 뭐 미국에서 소송했는데 설마 우리나라에 집행을 하겠어라고 해서 미국 변호사를 안 쓰면 모르겠지만 피고들은 그것을 안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을 쓴다라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 네.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비용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허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네.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서 박종철 의원의 행위로 예천 군의회 또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걸 우려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해당 로펌이 끝까지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 이게 장기화 되더라도 그러다 보면 왜 우려스럽냐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국제적으로 이 사건이 계속 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로펌 측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대한민국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국민분들이 못 들 정도로 수치스러울까 봐 정말 그게 우려가 됩니다. 박종철 의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답답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의외에 네. 하나 법률적인 팁을 하나 드리고 네네. 싶은데 결국에는 이 박 의원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의회가 그 관리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의회가 그 사람한테 일단은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리 이 사람의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 가압류라든지 이런 보존 조치를 좀 해두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엄청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늦은 후회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평소에 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막급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이요. 벼룩의 간 빼먹는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업소에 남성들이 들이닥치는데요. 놀란 여성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어딘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건물 밖에 승합차를 저렇게 세워두고 여러 남성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금 마사지 업소로 들이닥친 거예요. 어허. 단속을 나온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어허. 먼저 안에 있던 손님을 내줬고요. 놀란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도 지금 가방을 챙겨서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저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네. 업소로 들이닥친 저 남성들은 공무원증을 내밀었는데 마치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런데 공무원증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아하. 위조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 남성들이 아까 그 밖에 세워둔 승합차에 저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태국인 여성 5명을 태우고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아하. 이인철 변호사님, 저 남성들이 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여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한참을 이제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갔는데, 네. 일산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간 거예요. 네. 거기에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권하고 신분증을 빼앗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수갑을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서 아예 출국도 못하게 하겠다. 네.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번 것을 다 국고에 환수할 테니까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과 기금에서 약 1,000만 원어치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네. 인천공항으로 이 여성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그 사비로 자진해서 이렇게 출국을 시켜가지고 강제 출국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노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 그런데요, 앞서 얘기 설명 중에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신분증을 보여줬다면서요. 그 단속 공무원인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위조한 겁니다. 아하. 네, 진짜 공무원 신분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출입국 브로커였습니다. 네. 한때는 마사지 업소를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기도 했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허위 초청 방식. 이게 실제 위조된 공무원증, 저 보세요. 저 화면이 이번 사건의 실제 위조된 공무원증입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리고 그 허위 초청을 해가지고 입국시켜서 마사지 업소에서 그 취업시키는 출입국 브로커이기도 했고 네.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을 해서 단속된 경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다 현금으로 급여를 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하. 바로 뺏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불법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자신들도 떳떳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앞서 영상 보면요, 정말 어깨 딱 펴고 뭐 신분증 보여주고 나오세요. 그리고 어떤 손님 같은 사람, 남성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막 하고 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들어오자마자 위조한 공무원증을 당당하게 내밀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것을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절차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들끼리 협업을 합니다. 네. 너는 팀장에, 너는 단속원에, 너는 운전기사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호칭을 불러요. 뭐 누구야가 아니라 네. 팀장님, 뭐 단속원님 이렇게 네. 운전하고 뭐 팀장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착착착착 분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단속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사기를 행각을 벌일 때 손님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불법 체류자 단속 중이니까 오늘은 영업 안 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손님도 심지어 그 마사지 업체의 업주도 저 사람들이 저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하, 참, 이게 무모하다 그럴까요? 대담하다 그럴까요? 저 시스템을 저 사람들이 파악을 완전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는 게 더 무섭다고 저 사람들이 단속반인 것처럼 아주 행세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들은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들로 평소 불법 체류자들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서 한 명이 남자친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이제 이 여자들이 단속돼서 이제 출국까지 사무소에서 데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오늘 뭐 출국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무작정 공항 가서 기다렸대요. 거기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저기 피해자들이 온 걸 보고 이제 가는 거를 이 사람도 이제 출국 직원인 줄 알고 이제 가는 거 뭐 환송하고 그러고 나서 근데 좀 이상해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출입국까지 사무소에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해봤나 봐요, 몇 군데. 세상에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그 태국 여성 강제로 이제 쫓겨나게 된, 이 일당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태국 여성 중에 한 명의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었는데 아마 이분 아니었으면 이 범행 드러나지도 않았겠네요, 진짜. 이게 되게 드러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치밀하게 했고 바로 또 출국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단서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 첩보로 잡았다라는 저도 기사를 읽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첩보를 준 거였던 네.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이 사건 아마 한 피해자 되게 많이 발생한 후에나 발견될 수 있는 아마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여성들, 물론 저 여성분들도 뭐 사연이 있었겠죠. 불법 체류하게 된 한국에서 뭐 돈을 벌고 싶고 뭐 코리아 드림을 꿈꾸려 왔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김동철 교수님 그 약점을 딱
이용했던 아주 악질적인 범행 수법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불법 취업도 시켰고 브로커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범죄자들이. 그리고 이제 또 보내기도 했었고.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학습이 된 범죄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사기,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아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첩보가 아니었으면 잡히기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네. 아마 여죄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러면 저 태국 여성들, 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했던 불법 체류 신분이던 저 태국 여성들은 이제 앞으로 영영 한국에 못 돌아올까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원래 불법 체류하면은 이제 입국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 법무부에서는 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자진 이제 출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출국하면은 조금 이제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속아서 출국했지만 자진해서 출국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다시 입국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올 수는 있네요. 이제 보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신분 그 비자 같은 걸 속이고 이제 취업을 하느냐 또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느냐 또 그건 상황이 다 달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어쨌든 이 여성들도 감쪽같이 속았던 정말 이 신출귀몰 정말로 수법이 교묘한 그런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가요 여전히 여성분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없어 불안한 삶이 딱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예, 보통은 술을 먹고 좀 밤늦게 위험하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택시를 이용해서 피곤하니까 잠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는 잠도 편히 못 잘 것 같습니다. 어허. 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경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서울 홍대 인근의 한 지역에서 여성분이 밤늦게 택시를 탔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여성이 좀 술을 마신 상태여서 네. 피곤하니까 택시에서 잠이 든 아이고, 거예요. 네. 잠이 들고 나서 눈을 떠 봤더니 네. 이미 이 해당 택시기사가 한적한 장소로 택시를 이동한 이후에 아이고. 이 잠이 들어있던 여성에게 청테이프로 여성의 몸을 제압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라자 흉기로 이 여성을 위협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아하. 근데 다행히도 네. 이 여성 승객이 그 당시에 기지를 발휘해서 그 택시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정말로 이 소름이 돋는 공포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무슨 기질을 발휘했을까요, 이 여성분이요?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도 전 여성분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면은 좀 제압당한 상황이라 이런 생각을 못 할 텐데 이 여성분이 이 범인에게 내가 지금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구토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잠깐 나를 좀 이 테이프를 풀어다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성이 이제 풀어줬어요. 그러자 아하. 재빨리 그 택시에서 내려서 도망을 쳤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피해 여성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야.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 순간에 김동철 교수님 저런 기질을 발휘한다는 게 이게 말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절대로 쉬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아하. 사실 뭐 기질적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긴 하겠지만 네. 사실 저희들이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항상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아하. 이야기가 뭐냐면 네. 여성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학습이라도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호신술을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 실제로 이 범죄의 돌발적 사고가 났었을 때의 대처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교육이든 학습이든 꾸준히 좀 받을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본다면 네. 이런 범죄에서 좀 돌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러네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름이 쫙 돋는 게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택시 안에 왜 흉기와 청테이프가 있습니까?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하. 그런데다가 피해자도 한번 피해자 타겟팅을 어떻게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요즘에 동인, 뭐 동생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네. 택시 번호 넘버 갈 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마 이 피해자분은 혼자 아마 택시를 탑승했기 아하. 때문에 그런 것 연락할 때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도 타겟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범죄 도구를 준비한 것이고요. 네. 또 입을 막았다고 하고 손을 묶었다라는 것은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일련의 아마 계획된 범죄였을 거고요. 네. 다른 범죄의 여죄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보니까 범행 대상을 그곳에 택시를 주차시켜놓고
한동안 물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대로 현장에서 내뺀 이 택시기사 어떻게 됐어요? 홍수빈 아나운서. 네,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택시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범행 9시간 만에 경기도 자택에 숨어있던 이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여성분 정말 구사일생인 게요. 저희가 그 당시에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요. 이 여성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구토를 하고 싶다고 기지 발휘해서 이 청태를 풀고 잠깐 나와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범행을 저지르던 택시기사가 여성을 잡으려고 해서 옷까지 잡았대요. 옷을 잡았는데 재빨리 도망치니까 옷을 놓쳤대요. 이 하마터면 진짜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더 지금 소름 끼치는 게요. 경찰 수사 결과 이 사람이요. 한 번 도망친 이후에 다시 그곳에 왔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신고를 했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일단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거기에 경찰이 안 왔다면 이거는 묻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아하. 만약에 바로 경찰이 대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다 범행 후에 자기의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 계획하기 위해 탐색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이 뻔뻔하게도 피해자 여성분의 진술도 있을 텐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 차에 그 청테이프와 흉기가 나왔잖아요. 네. 계획범죄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차에 청테이프와 흉기가 있는지 몰랐다. 이거 말도 네.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이 정말로 기질을 잘 발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건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여성이 집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여자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아무도 없고 구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질을 발휘했어요. 이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침착하게. 나중에 친해지면은 그때 이제 사귀자. 아하.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내가 좀 힘드니까 친해지면 사귈 테니까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그 말 듣고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아하. 나중에 이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그 연락처를 추적해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그러네요. 침착하게 기질을 잘 발휘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현장에서 도주 후에 다시 현장에 한 번 더 들렀던 이 택시 기사. 그런데 결국은 9시간 뒤, 범행 시도 9시간 뒤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기 집에서 결국은 검거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경찰분 잘한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검거가 됐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죄질 불량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금과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것은 감금과 폭행만 있다고 경찰이 보는 건 아닙니다. 아하. 왜냐하면 어떠한 범죄의 고의로 이 여성을 지금 현재 이렇게 신병을 제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강도를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성범죄를 하려는 것이냐 그 고의가 있어야 아하. 강도 미수 아니면 뭐 성범죄의 미수를 잡기 때문에 아하. 현재는 감금과 폭행 혐의로 구속을 한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앞서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차량 안에 청테이프와 흉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죄뿐만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죄를 추궁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쯤이면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안전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될까요?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별도 달도 다 따줄게. 뭐 예전에 그 남녀 사귈 때 그런 말 한다잖아요. 정말로 그 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일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20대가 되겠네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찌질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이 안 나와. 월급이 밀렸으니까 나 생활비가 없으니까 10만 원만 꿔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아이고.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밀린 월급이 7천만 원 있지도 않았고 아하. 더군다나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네. 전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근데 네네, 말씀하시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월급이 좀 밀리니까 곧 갚겠다. 10만 원만 꺼져, 100만 원만 꺼져. 이게 무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네. 4년간 무려 335차례에 걸쳐서 2억 8천만 원을 여자친구한테 챙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밀린 월급 7천만 원을 구실로 3억을 뜯어낸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여자가 조금 의심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하. 아, 내가 사실 이제 밀린 월급도 있지만 할머니에게 큰 재산을 상속을 받을 거야. 아하. 근데 상속을 받으려면 절차도 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네가 좀 돈 좀 꺼줘. 그래서 그때 이제 큰 돈을 받은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이야. 보여주면서 또 거액을 편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김동철 교수님, 앞서 그 불법 체류자 단속반을 사칭한 그 남성들도 봤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것도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지금. 이게 사실 범죄 중에 좀 나쁜 범죄죠. 아하. 애정 빙자 그러네요. 범죄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네. 그리고 문서까지 위조를 해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자,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면 네. 이 사람은 정말 정신이 온전할까요? 음흠. 아마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아마 불안하거나 네. 나중에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애정 빙자죠. 이런 네. 부분들로 계속 지속으로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결국 리플릿 증후군이라 해서 거짓말이 계속 가는데 아. 자,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아마 그 여자친구가 잘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네. 이 리플릿 증후군이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음흠. 자, 이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정말 그 거짓말에 믿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 아니고 몇 수백 번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이렇게 오랫동안 갈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니, 그걸 믿을 걸 믿어야지 무슨 335차례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2억 8천만 원 넘게 뜯겨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런 수법 가진 사람 얼마나 현란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착하신 여성분 깜짝까지 속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남성이 애초부터 범행 대상 물색한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돈이 많다는 걸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접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만나는 도중에 그 경제적인 여건들과 그다음에 이 피해자분의 성향들을 파악했을 때 그랬을 수 있네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넘어오고 어떤 위안을 줬을 때 이 사람은 물질적인 건 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 여자분이 결핍되어 있는 요소들을 채워줄 수 있으면서 내가 돈을 뜯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 계획했을 거고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성들이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계획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랬을 것 계획적이고 같아요. 치밀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려 4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아무리 착한 여성도 지고지순한 여성도 참다 나 이제는 진짜 나 너의 정체를 좀 알고 싶다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결국에는 법원으로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요? 근데 아하. 이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저거를 왜 속았는데 이건 되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엔 조금씩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 조금씩 돈을 빌리면 나 이거 지금 10만 원 갚고 싶은데 돈을 조금만 더 빌려줘 하면서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너무 많이 빌려갔는데 네. 안 갚는데 이상한 데라고 할 때 네. 이제 큰 돈을 빌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 빌린 돈이 예를 들면 2천만 원이야. 네. 한 방에 갚을 수 있는데 이걸 한 방에 갚으려면 근데 집이 있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이 집 있잖아. 거기엔 어떠한 또 트릭이 있냐면 지금 여기에 세금 관련 문제들이 결쳐져 있어. 아하. 아니면 저당이 잡혀 있어.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걸 해결하면 이 할머니 상속받은 집으로 팔아서 너한테 일거의 돈을 갚을게.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성이 이것을 속는 데에는 이상하다고 보이지가 않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4년 가까이의 2억이 넘는 거액을 지금 편취당했기 때문에 여성이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어요. 아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편취 금액이 2억 8천만 원으로 너무 진짜 거액이고 커요. 아우. 피해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회복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갚지도 않았어요. 하하. 여기에다가 공문서를 위조했거든요. 어떤 약간 공문서인가요? 등기 서류. 우리 할머니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다고 속이려면 등기부등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등기 서류를 위조했는데 등기부등본은 공문서예요. 공문서는 사문서보다 위조하고 행사했을 때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엄벌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다만 아니 지금 2억 8천만 원 거기에다가 자기를 믿는 여자친구를 4년 가까이 속이는 남자에 대해서 1년 4개월이 말이 돼? 그러니까 엄벌한다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왜 1년 4개월밖에 하지 않았느냐. 네. 아까 김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 사이가 연인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였던 점도 있고 네. 그 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는 물론 재판부도 뭐 양형 기준 이런 거 다 네. 따져봤겠습니다만 아니 엄벌한다고 해놓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연인 관계였던 점 이 사람 실형 산다 해도 1년 4개월이면 나와서 또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습관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참작했다. 저는 오히려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 여성이 피해가 컸을 거라고 맞아요. 합니다. 이 재산적인 피해도 크지만 이 마음의 상처, 이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나마 이 여성이 그나마 다행인 게 네네. 만약에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처벌도 어려워요. 아 왜요? 이 부부 간에는 뭐 사기죄 이런 걸로 다 친족 상대력 때문에 처벌도 어렵고 물론 결혼 전의 일이긴 하지만 네. 실무에서도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사실 형사 문제까지 잘 가지 않거든요. 아하. 근데 이 여성이 그래도 다행인 게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를 제대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한 경우도 봐도 결혼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아내를 속이고 처가를 속여가지고 뭐 수억 원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권리구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결혼 전에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신중하게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여성의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과연 쉽게 회복이 될까 그 점이 참 걱정이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참 어제도 저희가 참 이 긴박했던 순간에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얘기 해드렸는데 아 이번에도요 정말 부자의 아버지와 아들의 행동은 정말 빛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야구를 배우면서 익힌 발빠른 움직임과 네. 빠른 판단력을 이 아이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부전자전이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터널입니다. 지금 운전자는 아들과 귀가 중이었는데요. 뭔가 좀 위태로워 보이더니 차량이 밀려서 터널 벽면을 들이받습니다. 아하. 지금 운전자는요, 서둘러서 지금 저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 사고 차량 앞에 차를 세웁니다. 아하.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커 보였어요. 네. 아버지가요, 지금 사고 차량을 확인하러 간 사이 야구복을 입고 있는 이 아들도요. 네.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남일처럼 남일 같지 않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네. 저 아버지는요. 터널을 지나는 다른 차량에게 사고를 알리고요.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데 네. 저 안에 엄마와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잠시 후 부자는요. 사고 차량에 있던 저 여성과 두 딸을 차례로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하. 저 덕분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요. 네. 타고 있던 탑승자는 빠르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이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좌우가 좀 바뀌어서 보인다는 걸 좀 감안해서 좀 보셔요. 그래서 앞서 전방 블랙박스일 때는 왼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오른쪽 가서 들이받고 멈췄어요. 차가요. 저 보세요. 갑자기 느닷없이 왼쪽을 들이받더니 왼쪽으로 봤더니 그 충격으로 오른쪽 터널 오른쪽 벽면 트렁크까지 방금 보셨죠? 트렁크까지 덜썩덜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렇게 멈췄는데 당시에요 이 도움을 주신 이 차량분의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한번 들어보죠.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타세요요. 빨리 타세요요. 빨리 타세요요. 앞에 있다. 어디.
좀더 세요. 우리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아빠, 여기다 세워요, 여기다. 너 밖에 나가 있어. 네. 밖에 저 위로 올라가 있어, 빨리. 밖에 나가 있어. 와, 지금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들어봤잖아요. 지금 김동철 교수님 오히려 아이가 더 침착하게 아빠 빨리 차세요. 앞에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긴박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되게 침착하게. 그렇죠. 자, 이 침착한 게 뭐 아들이 침착했다라는 건 아버지 역시 그러네. 아들에게 교육을 잘 부전자전네. 했던 거겠죠. 이거 부전자전 얘기고요. 네. 협력하고 소통이 상당히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긍정 파동 효과라 그래서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한테로 가고 네. 또 아들이 잘한 이유들은 그 주변에 멘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사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저도 뭐 아들이 하나 있지만 네. 정말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방송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따라하거든요.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이런 건 전염돼야 돼요. 그럼요. 이런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면 사고 차량이 있는데 그 앞뒤로 차량들이 서 있는 경우들이 좀 네. 많이 있습니다. 아하.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데도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도와주려고 하는 용기 있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맞아요.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 학생 그리고 아버지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 차량 운전하신 분,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은 쭉 운전을 하고 가셨으니까 앞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자세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이분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잠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뒷좌석을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2명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카시트에 매져 있었고 어머니께서 이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이제 제가 괜히 건들면 또 놀랄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니에게 좀 맡기고 나서 저는 한 뒤쪽으로 계속 신호하면서 한 50m 정도 가서 거기서 계속 수신호로 2차 사고 방지를 했습니다. 딸이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살, 3살 정도 됐습니다. 저희도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 사고 난 우리 아이들하고 어머니도 위험한 상황이고 근데 일단은 그래도 빨리 구해야 했던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서슴지 않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참 김진환 씨인데요. 전라북도 임실군청에 근무하시는 주무관이시랍니다. 직급도 높으세요. 네. 김진환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야, 그 순간인데도 배려를 하네요. 그 여성 운전자의 2 딸은 여성 운전자에게 맡겼대요. 혹시라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촉을 했다가 더 아이들이 심적으로 놀랄 수 있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침착하면 그 순간에도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그 사고가 난 차량에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2 딸도 카시트에 벨트를 메고 있었다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안전장치를 얼마나 착용했느냐 안 착용했느냐의 걸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어머니 한 분이 지금 5살, 3살 아이를 같이 이송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어머니들이 장 보러 갈 때 아이들을 또 이렇게 갈 때 하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볼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5살이나 3살 아이는 앞자리에 앉아서 한 아이만 카시트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다 카시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 상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머니가 그런 부분 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우리 차량의 소화기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불을 끌 수 있거나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것들도 미리 갖추신다면 그러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들어보셨죠? 이 아드님은요, 정말 지휘관 나중에 군대 간다면 지휘관 하면 장교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아빠, 빨리 차세요. 앞에다가. 근데 조금 떨어져서. 왜냐면 저 차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 안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현장 지휘를 했던 이 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차를 세우고 일단 먼저 의식이 있는지 일단 먼저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먼저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일단 빨리 이제 구급차도 와야 되고 차에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빨리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빠는 이제 차가 여기로 못 오게 계속 이제 팔을 휘두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물어볼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 의지대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이제 사고가 난 그 피해자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위험한 사람들을 먼저 구출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 생각했지. 네, 저희 동생하고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동생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는 이 중형군 팬 되고 싶어요. 세상에 자신의 의지대로 신고를 했답니다. 저 의젓한 인터뷰를 한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렇게 의젓합니다. 근데 저는 저 아이의 판단력도 대단하지만 저 인터뷰의 중간에서 아빠는 계속해서 다른 차량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 의지대로 신고를 했다. 저것은 부모님이 평소에 교육을 시킬 때 아이를 의존적이지 않고 아이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부모님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는 아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당시에 내가 판단한 데에 따라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정말 서로의 그러한 좋은 점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정의감이 되물림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홍순변 아나운서 지금 이 중형군 얘기 마지막에 보니까 제 동생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차량에 탄 아이들을 보니까 이런데 지금 동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남이었어요. 밑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동생이 밑에 3명이 있었는데 이야, 지금 다복합니다. 다복해. 네, 남동생 3명이 있고요. 막내 또 여동생이 있고요. 아이고. 이 집안의 장남이라서 그런지 세상에. 그렇게 책임감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진짜로 우리 김진환 씨 정말 다복하십니다. 저렇게 사남매 중에 그리고 우리 중형군 맞이에요. 정말로 든든하시겠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혹시 아내분은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아이고 미쳤어 거기 뭐하러 있어 빨리 오지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떻습니까? 아내분도 잘했다고 칭찬할 거고요. 그래요? 정말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게 요즘에 무슨 캐슬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은 뭐 강압적으로 교육해서 부작용 많잖아요. 네. 이 아이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의 완전히 체험자입니다. 공부도 잘할 거고 이런 학생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을 해야 돼요. 많이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려 선한 사마리아법이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돼요. 이런 의인들을 보상을 하고 책임을 좀 면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법도 하도 빨리 좀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운전자분, 피해 차량 운전자분이요. 이후에 그때는 경황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분께 김진환 씨 부자에게 감사의 또 문자를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무엇으로도 이 고마움을 대신할 수 없지만 하고 말을 엽니다. 덕분에 저와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답니다.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나쳐서 사고 났네 하고 지나쳤다면 정말로 2차 사고 이어질 뻔했잖아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김진환 씨 부부 부자지간 정말로 대단합니다.